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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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점자교육원 정성미입니다. 잘,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아이 진로가 고민되시나요? 라는 2회차 부모교육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카메라 아직 안 켜주신 부모님, 어머님들께서는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가 먼저 처음으로는 이제 여혜진 행복나눔재단의 매니저님께서 해당 파일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영민 박사님께서 우리 아이 진로가 무엇이나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행복나눔재단의 여혜진 매니저님께서 저희 사업과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나눔재단 열입니다. 대부분 다 얼굴을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 아이의 본인들이신 것 같아서 얼굴이 다 있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 프로젝트 참여하지 않으신 어머님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면을 모두 켜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중간이더라도 혹시나 이 화면이 키는 거나 아니면 이름 변경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개별로 문자 제가 연락드렸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를 드리거든요. 네. 저희 이제 저희가 1회차 교육을 저번 달도 말일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때 참석 인원은 적었기 때문에 왜 이 부모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혹시 나오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게 처음 20년부터 저희가 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자를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점자가 굉장히 학령기에 필요한데 이 점자를 배우는 환경이 열악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흥미롭게 점자를 가리킬까라는 거기에서 좀 출발을 했고요.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 한 126명, 지금 한 130명 정도의 시각장애 아동을 만났었고요. 전국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음. 특히나 저희가 근데 저희 교육 자체가 1대1 방문 교육이어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다 같이 뵐 수 있는 자리가 없다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좀 아이들과 부모님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점자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페스티벌을 좀 기획해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나면서 저희가 부모님 교육을 또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게 아이들 점자 외에도 굉장히 필요한 교육들도 많고 특히나 부모님 대상으로 좀 정보도 공유해줬으면 좋겠고 좀 필요한 교육들을 좀 재단에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 그때 부모님들이 세부적으로 좀 안내해 주신 내용이 우리 아이한테 도대체 뭘 해줘야 될지 그리고 아이가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특수학교에 있어야 될지 또 지방에 사는데 아이 공부하려면 서울로 유학을 가야 될까요? 또 우리 아이의 어떤 취미를 좀 알려줘야 될지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에요. 또 시각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떤 직업들을 많이 갖나요? 또 뭐든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부모 교육을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전체 5달 동안
월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걸로 했고요. 대상은 저희 프로젝트 참여하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님이면 누구나 들어오시는 교육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까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주제로 봤을 때 양육과 진로 진학, 그다음에 여가 활동, 그다음에 사춘기나 성교육,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쳐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좀 사례 발표로 해서 전체 5회차의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양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번 달에 이미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1회차 부모교육 현장이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1회차랑 5회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2, 3, 4는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오프라인 때 부모님 만나 뵀을 때도 좀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살짝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시간만큼은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육은 정답이 없잖아요. 저희가 뭐 강사분들 통해서 안내는 드리겠지만 결국은 정답을 찾는 거는 부모님 스스로의 약간 어떻게 보면 몫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나 정보를 통해서 같이 부모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같이 해서 좀 길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다른 장애 영역보다 시각장애인 부모님들의 좀 공동적인 힘이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 진로 진학 관련해서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각장애를 전공을 했었고, 그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시각장애 전공을 했었고, 2월까지 제가 특수학교인 국립서울맹학교에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간, 30년 넘게 시각장애 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아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진로 관련해서 사전에 질의를 받았는데 19분이 질의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니까 19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19분 중에서 유치원 2분 그리고 고등학교 1분 빼고는 다 그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고 그 중에서 남학생이 19분 중에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12명. 그리고 전맹은 광각 포함해서 어, 광각 포함해서 9명이고 저시력이 10명.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7명, 그리고 통합학생이 12명, 이렇게 그 현황이 나왔었고요. 그게 대한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일반 학교하고 특수학교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진로 준비와 진로 선택, 그리고 취업 준비, 직업 훈련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과 대학 생활에 대한 지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약했을 때 그렇게 크게 한 네다섯 개 정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질의를 중심으로 제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의외였던 거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대학 생활까지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음,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비교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 초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중고등학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예, 먼저 이제 진로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진로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의 장애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 특성에 따른 진로 진학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대학 원서나 이런 그 대학 지원에 관련해서도 선생님들이 다 그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고 있고 그래서 협력을 해주십니다. 근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부모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사나 이제 보조 인력 같은 경우도 담임 선생님이 특수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중재 포인트가 전공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한 1대3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급당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 학교에는 이제 통합교육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만 이제 특수교사가 돼서 개별화 교육에 담당하실 거고, 네,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뭐 못한다가 아니라 단지 이해 폭이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일반 학교에는 있고, 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급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임 교사나 그 보조 인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학생이 많다 보니까 장애 학생에게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안전과 교육 이런 거에 조금의 그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정도의 차이가 이제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가 다른데, 통합교육은 그 일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 학교와 연계해서 역통합하는 그런 그 구조고요. 일반 학교는 뭐 당연히 물리적이나 사회적으로 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 통합하는 그런 그 기회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이렇게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비교를 했지만 이거는 어떤 그 일반화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학생마다 너무나 특성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좋을지 일반 학교가 좋을지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주로 통합을 많이 선호합니다. 통합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에서도 초등학생 수는 비교적 적고, 중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그 학교로 전학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진로 준비와 진로 선택에 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주로 음악 활동을 하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다양한 진로 방향이나 직업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아이가 장애를 인정하는 법, 또뭐 시각장애인이 시각을 이용한 직업을 아이가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의들이 있어서 이거를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분의 그 사례를 보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잠깐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 진로 준비와 진로 선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월가의 28년차 애널리스트 신순규 애널리스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인가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신준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진짜. 그냥 음악 선생님 같이 이런 교사가 될 수 있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그런 거였죠. 그런 거였죠. 예. 몇 살까지 피아노 치신 거예요? 한 7, 8까지 친 것 같아요. 꽤 오래 오래 치셨네요, 네, 피아노를. 네, 오래 쳤어요. 오래 쳤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돼요. 피아노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15살 때. 아. 한국에서는 그때 특사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는 지금 70년대, 80년대 초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대학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다 학교들이 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때 그 기회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순회 공연을, 기금 마련 순회 공연을 14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반주자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특수학교 맹학교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라 이래갖고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특수학교라 공부를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시키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아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소개받은 그 미국 가족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가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양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정말 그 기적적으로 이야. 이런 부모님, 형제 자매가 생겼고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로 그러면 가자. 네, 공부로 본격으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군요. 그렇죠. 아니,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이게 쉽게 적응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학교도 시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똑같이 네,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보고 이 구체적인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여러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순규라고 치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또 그 기사들도 많이 올라져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분과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들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 또 특히 제가 그 아내분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내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진로 준비와 진로 스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이 좀 전에 아까 그 영상에도 봤듯이 양 부모님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양 부모님께서 굉장히 교육에 열정적으로 해주시면서 그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을 해주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모님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천천히 조금씩 하면은 너도 똑같이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그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아까 질의에서도 시각을 이용한 직업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이 그 양부모님도 그 시각이 필요하지만 시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그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비행기도 같이 타게 하고 뭐 말을 탄다든지 그 일반 아이들이 하는 거는 똑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주셨고, 그 대신 항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분의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건데, 그 아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양부모님 집에 갔을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도와주게 됐나 봐요. 이 신순규님을. 어, 이제 반찬 같은 거를 이렇게 음식을 도와주었더니 그 양부 어머니가 왜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냐고. 그 도와주는 걸 하지 말아라.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반인하고 같이 살아야 때문에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혼자 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또 시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그 미국에서 하듯이 전혀 남편을 안 도와줬더니 이제 한국의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남편이 밥 먹는데 같이 옆에 좀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혼자 먹도록 하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그 어떤 양육 태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 이분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은 당연히 어머니는 양육을 할 때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은 어,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부모님의 양육, 그 양부모님의 양육이겠죠. 덕분에 지금 또 그 월가에 그 출근할 때 아내나 누구랑 같이 출근하는 게 아니라 혼자 지팡이 짚고 그 뉴욕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 학교에 가 있었지만은 음, 이런 부모님의 어떤 그 진로 준비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그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한다든지 또 그 두 번째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 능력 신장인데 여기도 관련되는 게 이 양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식사를 할 때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혼자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남과 다른 그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상대방이 너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 너와 그 사람의 관계가 그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반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그 지도를 해주셔서 자기가 그 지금 이런 월가의 일반인들과 같이 경쟁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와 함께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나 표현 이런 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위축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격려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진로 준비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세 번째 시각장애 관련 보상 기술 지도인데요. 여기에 당연히 이제 점자 읽기 쓰기 그리고 독립보행 지금은 이제 보조공학기기들이 있으니까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본인이 그 신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직업 적응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다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길러줘야 된다는 거를 이 신순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점자를 읽을 수 없는 기초 단계에서는 글을 점자를 읽을 수 없는 단계에서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해주고 옆에서 항상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뭐든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양부모님도 오직 그 이분 이 신순규 이분을 위해서 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경비행기를 같이 타도록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는, 그 집에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주변에서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죠. 이런 직업에 대한 뭐 일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장래에 어떤 게 되고 싶은지도 같이 계획을 세워보고 물론 여기에 시각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이런 시간,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한 피드백 제공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안 보이는 거를 지나치게 비하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좋게만 평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잘했을 때 어,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시각장애로 인한 뭐 못했을 때 이것도 그 네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못한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현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걸 어떤 비난이나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시각이 많이 필요한 거다라고 했을 때 굳이 이게 내가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직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진로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그 자녀의 장애 정도나 특성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지금은 시각장애 같은 경우도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또 취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 진로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에까지도 시각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로 준비 단계에서는 장애의 정도나 특성이나 흥미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뭐 국내 사례 소개라고 해놓은 거는 이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부모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제 제자 중에 제가 AB라고 말씀인데 뭐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AB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A 제자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데 이제 이 A라는 학생은 그 제자는 부모님이 항상 도와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항상 어머니가 같이 옆에 계셨습니다. 계시고 심지어 어머니는 본인의 그 직업을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오직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그 B라는 학생 이제 제자가 같이 이웃에 살았어요. 이웃에 살아서 그 B라는 제자가 B라는 제자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이 A의 제자 어머니가 B의 제자 어머니에게 얘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가 엄청 바빠질 거다. 레포트도 써줘야 되고, 레포트도 봐줘야 되고, 학교도 일일이 같이 다녀야 되고,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와 다르게 부모님이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B의 어머니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대학을, 딸을 보내게 됐는데, 이 B에는 또 전혀 부모가 개입하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다고 해서 자기가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얘는 대학 오리엔테이션 간 그날 첫날 빼고는 어머니가 학교를 오지 못하도록 하고, 어,
같이 그냥 일반 다른 학생들과 같이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하교도 지하철로 하게 되고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심지어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돼서 뒤에 따라가는 이런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비학생은 혼자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석사까지 하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유학 가는 과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에 취업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제자는 모든 걸 혼자 하고 지금 또 집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 집을 얻어가지고 혼자 생활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보면서 근데 그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는 지금 이제 처음에 박사학위를 제가 그 논문을 받았을 때, 학위 논문을 받았을 때, 거기 그 인사말 이런 거를 보면서, 여기에도 어머니가 개입이 돼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고, 그래서 처음 학위를 받고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어, 취업을 해서까지 부모님이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어, 제가 항상 그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신순규 이분도 그렇고 또 지금 제가 사례를 들은 이 제자 이야기도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하는 거가 아이의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옆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활동 보조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학을 가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 생활을 지원해주는 또 학생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아무도 도와주지 그냥 혼자 공부를 하면서 옆에 동료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했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좋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그 동료들이 도와주고 했을 때는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성도 키워지게 되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옆에서 누군가가 있으면은 다른 학생들은 같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외되고 고립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주변에서보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겠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거가 이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직업군은 어떤지, 또 거기에 대한 길라잡이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시력아에 대한 학습 방법, 진로, 취업, 컴퓨터 교육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시력에 관련된 거는 또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시력에 대한 거는 별도의 또 다른 교육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의 지금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직종이나 직업에 대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취업 유지를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년 이제 현재 그 100명 이상 고용하는 민간 업체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모두 공공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나 이런 그 공단, 뭐 공사 이런 모든 공공기관은 3.8%를 장애인 고용해야 되는 게 의무 고용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대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에 유리한 점도 지금 상황에서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고용에 대한 이야기,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우리나라 현재 고용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그 시각장애인의 고용 형태는 경쟁 고용과 유보 고용과 보호 고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쟁 고용은 잘 아시다시피 경쟁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겠죠.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교사로 들어간다든지 아까 심지어 그 애널리스트인 그 신승규 군 같이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인공개발자 요즘은 많습니다. 교수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같이 경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고용을 경쟁 고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유보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 고용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3년 이후에 그 안마업이 유보 고용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고용이라서 이 안마업은 다른 일반인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마사지 업들이 있잖아요. 뭐 경락 마사지, 뭐 오일 마사지, 또 뭐 목욕탕에 가도 마사지, 그 이제 마사지 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근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불법을 그냥 묵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사들이 이거는 그 왜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하는지 직업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어, 안마사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안마사들이 이제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 9분의 재판관이 어쨌든 안마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안마사들은 우리는 직업 선택권을 앞서서 생존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일반 마사지사들은 이제 직업 선택권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현재는 안마사가 유보 직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마업을 하는데 그냥 마사지업을 하면서 안마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행태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유보 직종이 안마사가 있다는 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마업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복권 판매권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의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권 판매권을 시각장애인이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고용인데 이거는 경쟁 고용이나 유보 고용이 어려운 경우 이제 보호 고용을 하게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의무 고용률이 확대되면서 좀 더 보호 고용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호 작업장을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달장애까지 겸한 시각장애나 이런 분들도 고용을 해서 그 이제 실제적으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어, 취업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고용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직업 훈련 기간은 뭐 우리가 대학을 가서 전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특별히 다른 그 직업 관련된 훈련 기관들이 있는데 시각장애 학교에는 전공과가 있습니다. 전공과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심화 과정으로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의료 재활 과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 2년제 과정이면서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과정은 그 중도에 실명해서 일반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중도 실망해서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의료 전문 전공과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의료 전문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년제 전문 학사 학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졸업을 한 다음에 뭐 다른 사회복지를 전공을 한다든지 뭐 교사를 한다든지 해서 어, 더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 의료 전문 전공과를 나오신 분들은
안마에다가 주로 이제 치료 안마라고 해서 치료실 같은 거를 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에 나와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전공은 주로 지금 한빛맹학교 쪽에서 음악 전공을 해서 음악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전공가가 있고, 그리고 자립생활 전공가는 아까는 이제 보호 고용과 관련되는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 취업하기 전 단계 교육들을 시키고 또 이 자립생활 전공과를 나와서도 보호 고용 쪽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공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대한안마사협회의 수련은 있어요. 이거는 1973년부터 2년제 과정인데 이것도 안마사 취득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졸 이상이고 또 여기에 수련원을 다닐 경우에는 그 고용공단에서 교통비 쪽으로 이렇게 그 매달 얼마씩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도 실무하신 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그 직업능력훈련원이 있는데 일산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에는 그 시각장애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웹 접근성 평가 이런 걸 하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번 4월 달 지금 4월 달 지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가 그 인공지능 개발을 시각장애인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특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한 6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의 1대1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그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제 여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복지관에서는 직업 훈련도 하지만 맞춤형 직무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실제 취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응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립생활 지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그는 취업 준비 명목으로 취업을 해서 소정의 임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장애 학생들이 다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중점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 과정인데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뭐 활동 보조 소개도 해주고 또 각종 권익을 옹호해준다든지 동료 상담도 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장애 평생 교육 시설들 지금 이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나 그룹홈 같은 경우 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 어, 이제 그 저중증인 같은 경우는 아예 거주 시설에서 이런 일상생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자율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지금 재학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그 진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 생활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그 STEM 교육,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또 엔지니어링, 매트매틱스 에 관한 그러니까 이과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가, 또 이공계 진출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 전공과 적응이라든지 뭐 또 실제 취업 사례는 뭔가 궁금해하셨고, 중고등학교 선택 정보, 대학 진로 결정에 대한 정보 궁금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음, 먼저 앞에 또 당겨져 버렸네. 네. 대학 준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대학 준비를 하는데 시각장애 학교에 특수학교에 있는 경우와 일반 학교에 있는 경우 준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교에 있는 경우는 그 대학 진학 준비가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과 후 진학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 내에 다 이루어져 있고 또 특히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생 봉사자가 개인 지도를 해준다든지 뭐 보충 수업 자율학습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연간 모의고사도 다 실장 학생에게 맞춰서 특화된 그런 모의고사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라든지 이런 그 피드백 대상을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이나 입시 설명회도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체계적인 지원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전학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학교에 그 통합돼 있다가 고등학교 때는 특수학교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체계적인 어떤 대학 진학 준비를 시각장애 학생에 맞춰서 일반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을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일이 우리 아이는 이렇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는 거를 끌어낼 수밖에 없고 부모님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 특수기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험에 이제 편의나 이런 거를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런 그 시험의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특수학교에다 의뢰를 해갖고 와서 그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준비를 할 때는 조금 일반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으로, 이제 그 교육청에서는 민원으로 접수가 자꾸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대학 입학할 때 특별 전형으로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 대학교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래서,医療반에 있더라도 수시로 다 대학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웬만한 대학은 다 간다라고 보고, 이제 어떤 대학이 가는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어, 웬만하면 다 대학을 가고 있고, 그리고 특별 전형인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더 일반 아이들보다는 실력보다는 상향의 학교를 갈 수는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그 지원했는데 고3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구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6월 달과 9월 달의 모의고사는 그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데 이거는 아예 그 대학 수능 시험 때처럼 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점령 요원들이 같이 들어가요. 일반 그 모의고사 문제 출제하는 그 팀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은 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육구 모의고사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고2나 고1 모의고사 뭐 또 다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특수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하고 또 그 다른 문제지가 미리 다른 학생이 본 거를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의고사 이런 걸 지원을 잘 해주는 학교에 가는 성향이 있어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매니저님 할 때 우리 아이 뭐 서울로 보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를 또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관련 이제 모의고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대학 진학할 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서울 쪽에는 잘 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생 수도 많아서 등급을 받을 때 학생 수가 적으면은 등급이 2등급, 1등급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부모님들이 가고자 하죠. 네. 네, 이게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그 이공계 진출 방법과 그 대학 전공 실제 취업 사례인데 이공계 지금은 그러니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문과 과정이거든요. 국민 공통교육 과정을 쓰지만 그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목으로 개설돼가 있고 또 아니면은 안마사 과정 이료과일 경우에는 실업계 과정으로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과목은 이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인 거는 서울시 교육청이 여기 실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격으로 하는 개방 연합형 종합 캠퍼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나는 이과에 가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과에서 필요한 과목이 있어요. 내가 이과 대학을 가려면 그 이과 과정에서는 과학은 몇 과목, 과학 탐구 영역은 몇 과목이 돼야 되고 또 뭐 수학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이과 과목을 이수를 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 특수학교 인문계 과정에서는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더 폭을 넓혀주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개방 연합형 그 종합 캠퍼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 내가 저걸 두고 있는 학교에서 원격으로 그 수업을 들어요. 그 관리는 내가 저걸 두고 있는 학교에서 합니다. 그 교무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험도 보고 뭐 출석을 했는지 이런 걸 관리를 해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해당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에다 문의를 하게 되면 알려줍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과학 과목을 듣고 싶다, 아니면 어떤 이과 과목을 듣고 싶다 했을 때 추가로 더 들을 수 있고, 이거를 생활기록부에 다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대학 전공과 적응 및 그 실제 취업 사례는 어, 우리가 그 특수교육 대상자끼리만 하는 특별 전형 업무라는 진학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 같이 해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경쟁 대상이 다른 거라서 아무래도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낮죠. 낮아서, 어, 특별 전형으로 많이 가지만 그 특별 전형을 하지 않는 과정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것들은 내가 어떤 그 봤을 때 우리 자녀 이 아이는 뭐 어떤 적성이나 능력이나 흥미나 뭐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게 되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과 계통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재 카이스트 그 컴퓨터 공학 분야에 최장의 교수님이 있죠. 뭐 가연우 교수님도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이제 이번 또 그 교수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카이스트 졸업하신 수학 박사님도 계시고 현재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이제 그 이대희 박사님이신데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단에서 실장에 특화된 그 교육을 하는 인공지능 관련한 그 교육 그 직업 교육을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이 이대희 박사님이신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 음, 이런 이과 쪽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특히 그 인공지능 개발자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에게 어떻게 보면 특화된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이분은 집에서 원래 이제 구글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미국 인공지능 개발 회사에서 그 일하고 계시는데 집에서 업무를 다 보죠. 업무를 보고 그 임금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수학을 관련된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이런 쪽으로 능력이 있으면 음,
어떤 뭐 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없고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도 그 개발원에 직업훈련개발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이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직종이 아니라 오히려 특화된 직종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관련해서 이제 수능 편의 제공인데,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명학생과 저실학생이 수험 나눠서 하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전명학생과 저실력 학생은 아예 시험 장소가 달라요. 다르고, 전명학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그 일반 수험생들보다 1.7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자 문제지를 제공을 하게 되고, 어, 1, 3, 4교시는 음성 평가 자료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녹음 테이프나 그 읽기 화면 읽기 주는 센스리드 쓸 수 있는 그런 파일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답안지는 반드시 근데 점자로 써야 됩니다. 점자를 쓰게 되고, 이 점자 답안지를 이제 평가원에 보내서 거기 평가원에서 이기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특기 평가도 학교별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맹인 수험생용 CD라고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수능 때 되면은 사실 초등학생이라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 때문에 모든 게 다 출퇴근 시간부터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이 1교시, 3교시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아요. 그런 시간인데, 수업 시간이 다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 듣기 평가는 따로 CD를 주게 돼서, 시험실별로 CD 플레이어를 작동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다른 그 일반 수험생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2교시 때는 이제 수학 영역이거든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때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기는 한데 근데 점자 정보 단말기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도 되고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점자 정보 단말기를 만들어야겠다. 그 시험용으로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맹에 대한 수험생 그 운영 방법이고 저시력 학생들은 일반 수험생보다 1.5배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저시력 똑같이 1.5배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맹이 1.7배로 늘어났고 저시력은 그대로 1.5배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음, 학대 문제지를 제공을 해요. 학대 문제지를 제공을 하는데 학대 문제지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18%, 200%, 350%의 확대를 해서 주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게 하고 답안지는 그 B4 용지 좀 용지가 큰데 그 B4 용지에다가 그 문항 번호가 기입되는 별도 답안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숫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답안지가 있고, 이 그 별도 답안지는 아까 전맹인 같은 경우는 다 점수 답안지 평가원으로 같이 가서 이겼는데 이 저시력의 그 답안지는 그 자리 시험장에서 OMR 답안지로 이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 독서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듣기 평가는 똑같이 그 시각장 전맹처럼 별도의 그 CD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외에도 뭐 대학 생활을 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대학마다 대학 평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마다
장애인 편의 제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학 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대학에서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아예 장애인 지원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아니, 이제, 같은 시각장애인 두 분이 그 학교를 동시대에 같이 서울대를 다녔는 학생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전명 학생인데, 어,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원해주기 위한 학생 옆에 같이 붙어 다니면서, 어, 필기도 해주고, 녹음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 지원센터에 와서 이야기를,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어떤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외부에다,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 장애인인데 이것도 지원 안 해준다, 이것도 지원 안 해준다, 심지어 해주는 것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특수학교 나오진 않고 중도에 실명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분은 늘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옆에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그 두 분이 너무 비교가 되겠죠. 비교되는데, 예, 늘 불만이 있던 분이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어가지고, 어, 아는 학생이었는데, 그 지원센터에서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발 좀 이렇게, 어, 힘들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그 학교, 곧 학교 다닐 때 특수학교에서 좀 지도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날 민원을 넣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 그 다음 해에 이제 이제 서울명학교 같은 경우였어요. 서울명학교에 서울대를 갈 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실력도 있었고 또 본인이 가기로 희망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전명 학생이었거든요. 전명 학생이었는데 그 지원센터에서 너무 이제 그 앞에 설레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우리는 받지를 않겠다 해가지고 특별 전형이지만 다른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 학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그 학생은 결국은 이제 고려대학에 가서 너무 거기 또 생활을 잘 해가지고 얘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배의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어, 이제 후배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대학 생활을 할 때에도 옆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거가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감사하고 또 필요하면 당연히 요구를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옆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옆에 누군가가 계속 있으면 다른 동료들이 함께 하기를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동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가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제 경험에 의한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겠고, 좀 더 구체적인 거 궁금하시면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고, 네. 제 강의가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하나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소중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냥 아까 전에 방금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점자 정보 단말기로 답을 쓰는 거는 안 되나 보네요. 수능에서. 그 답을 네네. 다 점자로 기입해야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지금 사실 통합학교, 그냥 통합학교 있어가지고
다 거기다 써야 이제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답도 뭐 수학이든 뭐든 다 거기다가 써가지고 확인받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수능은 다 그냥 수기로 점자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전명학생 같은 아, 경우는 점자로 네. 써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점자를 반드시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특수학교에서도 중도에 오는 이제 점자 잘 모르는 학생들 때문에 뭐 대독해주고 대필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대학을 가려면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점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점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 어, 정말 성공적인 취업이나 이런 그 자립을 하려면은 우리가 시각장애인 보상 기술이라고 하는 점자 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2교시에 수학만 한 손에 같은 거 허용하는 거는 왜 그것만 허용되나? 그냥 계산하는 것 때문에. 계산 필산이나 이런 거 그냥 중간 할 수 있도록. 근데 필산도 할 수는 있어요. 옆에 네네. 자기가 뭐 시험 문제지에다가 저시력 같은 경우는 필사는 할 수가 있거든요. 전명은 뭐 당연히 필사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전명인 경우에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은 해줍니다. 네. 희망 하지만 학생에게. 답은 어쨌든 지금 점자로 그냥 수기로 찍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답안지 자체가 점자지만 나와요. 그 네. 점자지에다가 본인이 이제 수험표 쓰고 번호 쓰고 답 쓰고 이거는 네. 점자로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우리 교육원의 부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답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선미 어머님 먼저 손 들어주셨었는데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저는 궁금한 게요. 전맹하고 저시력하고 지금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저시력인데, 이거 네. 시험 칠 때, 이거는 아예 거기서 전맹이냐 저시력이냐 구분해서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저시력이어도 전맹으로 칠 수 있는지. 네,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지가 전맹을 선택하면은 전맹 문제지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 점자로만 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어 그래서 시험 지금 도구가 네. 점자냐 확대 문자냐에 따라서 저시력이냐 전맹이냐 하는 거지 시력 상태를 가지고는 아니고 본인이 지원하기에 그러면은 점자를 필히 습득을 해야지 가능한 거네요. 시험을 보려면, 그렇게. 전맹으로 시험 볼래 1.7배로 보려면 네네. 점자를 네. 근데 이제 듣고는 할 수가 있죠. 듣고 네네. 근데 답은 점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듣기 파일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저시력인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답안을 일반 아이들처럼 그냥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되는 아니, 거야?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답안지가, 네. 아, B4 용지에 답안지가 번호가 적혀 있는, 번호만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답안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 다른 이제 시험 감독하시는 분이 나중에 이기를, OMR 카드에다 이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아, 확대된 답안지에다가 예, 숫자를 수리를 쓰는 하면. 거예요. 전 옮겨가는 과정을 이제 시간을 그러면 안배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럼 시험 그 시간에 시간은 다 하면 답안지 이기하는 시간은 다 별도로 제공을 별도로 해요. 되는 거야? 확인하고, 네, 본인 아, 확인하고. 네. 네.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네, 이해하는 시간이랑 이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네, 잘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별도로 다 줍니다. 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혜린 어머님 질문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네, 아이는 이제
원래 점자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수학만 지금 확대를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저시력과 전맹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이거를 수학만 저시력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수학력? 네. 아, 그렇게는 안 돼요. 아, 아예 그래. 강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 학교 난이도 자체가. 자체가 다르다는 게 그림 이해 문제 같은 게 그러면 저시력 학생들 문제는 그림을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전맹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예 배제돼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접력하는 과정에서 풀이를 해요. 만일에 뭐 음, 그 사회 문제에서 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풀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그림이 풀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나옵니다. 어, 아예 그 수능 문제 출제할 때 그래서 네. 접력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거든요. 근데 저시력 같은 경우는 아예 확대된 문제지니까 그림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전맹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프나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대체 문제로 나오는 건가요? 간단한 그래프는 네, 배우는 과정에서도 간단한 그래프 같은 거는 볼 수 있게끔 교육을 하니까 간단한 음, 거는 도형이나 나오는데 복잡한 도형은 말로 풀이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 점자 교과서에서처럼 나오는 거죠. 풀이해서. 그 점자 교과서에도 이제 그림이 점형으로 나와 있긴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는 건가요? 예, 수능 예. 문제. 아, 그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시온이 어머님 질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능에서 한 손에를 못 쓰고 손으로 수기로 찍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물론 연습은 하겠지만 굉장히 힘들 텐데, 요게 좀 한 손에를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자라는 그런 의견이나 방향이 혹시 있는지랑, 또 만약에 실제로 찍어야 된다면 제가 찍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찍어야 반대쪽에 이제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고를 한 번 더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데, 최근에 이제 점자 찍는 게 바로 이렇게 찍으면, 자기가 바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보고 전판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게 혹시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두 네, 가지 다? 전판이나 전필은 본인이 소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앞, 뒷면 나오는 거든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점자 답안지는 똑같이 현재 쓰는 답안지는 똑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그, 지금 시은이가 쓰고 있는 같은 그런 거를 써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네. 한 손에를 뭐 수능에서 실제로, 이제 네. 답안 입력하는 거는 어떻게, 혹시 그런 의견이나 뭐 그런 방향이나 운동 같은 건 없을까요? 한손의 사용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 한손에는 수업용 버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국가 시험에서 이게 사용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점자판에 이제 수능 문제는 그 숫자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답안지 체크를 비장애인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 선생님이 크로스 체크를 다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틀리면 거기에 그냥 옹점을 찍고 다시 옆에 찍어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또 답안지는 얼마든지 그 담당 감독관 선생님이 사인만 들어가면 되니까 답안지 교체를 해서 다시 답안지를 작성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기 자체가 그나마 한 손해를 그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발전이 됐는데 답안지 체크까지는 아직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선미 어머님. 좀 전에 의견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렇게 문제가 다르게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그 장애인 아이들하고 이 문제가 다른가요? 네, 다를 수도 있어요. 비슷하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같지만 비슷하게 그러면 풀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쉽게 말씀드리면 대체 문제를 제작을 하긴 하는데 그 네, 비율이 뭐 30문항이 수학 문제라고 하면 뭐 네, 터무니없이 10개, 15개 이렇게 대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수능 한 2, 3주 전에 거기도 시각장애인 교사 선생님이 직접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이 정도 네, 도형은 시각장애인들이 만져서 풀 수 네.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대체 문제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체 아,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럼 그리고 네. 저시력 아이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수시로는 문제지 그대로 네, 보죠. 문제지가 확대만 되는 것뿐이고요. 그대로죠. 실제로는 네. 전맹들한테만 해당이 돼요. 전맹인 아이들한테만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요. 네, 대체 문제는. 대체 네네네. 문제는 이제 점령화할 수가 없는 것만 대체 아,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확대는 대체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음. 그 서울 손을 다시 들고 네. 네.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방학과나 이럴 때도 아직 그 고등교육과정, 뭐 고등학생 이럴 때 인문계 쪽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이공계 네.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쪽 과목 뭐 확대나 이런 아까 그 다른 방법이 있긴 있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교육이나 근데 이제 네. 학교 자체에서 그런 거 확대하려는 뭐 계획이나 이런 요청들이 있지 않나요? 네. 가능성. 이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특수학교에 같은 경우 특수학교가 원래 그 안마를 가리키는 과정은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으로 교육 과정이 편성돼 있고 그냥 국민 공통교육 과정은 인문계 과정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과 반 따로 있고 문과 반 따로 있는데 어, 이 특수학교는 반 자체가 한 반 내지 두 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등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이과반 따로, 문과반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학생, 이과가 필요한 학생은, 이과가 필요한 학생보다 문과 쪽으로 더, 시각장애 학생들은 더 많이 하거든요. 음, 그 이과가 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굳이 그 이과로 갈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혀 과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특별한 대학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 대학의 특별한 과에서는 무슨 수학 뭐 일을 전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말을 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 아니면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받아요. 그 이공계를 가더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과 과목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 그 시각장애 학생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거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개방형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교육과정을 오픈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과학 과목을 나는 더 많이 듣고 싶다. 이러면은 과학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설돼 가지고 있고 이런 건데, 이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과정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음, 그 과학이나 이런 거를 이것 쪽을 듣는 학생이 몇 명 있어요. 있어서 이거를 학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시험도 보고 이제 원격으로 하지만 어쨌든 뭐 레포트도 내고 이 출석 체크 이런 거를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만일에 이제 원하면은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 두지연 어머님 질문. 네. 또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거는 가는데, 대학을 가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다른 그냥 일반 아이들보다 교육에, 교육 공부하는 그 공부가 조금 더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고대, 서울대 간 일반 아이들은 되게 공부를 정말 1%로 잘하던 아이들인데 저희 쪽에서는 어찌됐든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네,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수준을 맞춰서 대학에 가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선배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조금 미리 공부보다 좀 그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좀 중점적으로 미리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있을까? 뭐 혼자서 하는 능력 이런 거는 키우지만 좀 뭐 이런 예체능이나 뭐 요런 거를 했더니 뭐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게 좀 수월했다라든지 뭐 이런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또 그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지금 시원이 어머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할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정말 사실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생활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더 그 대학교나 가서 또 아니면 취업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또 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어머니들 어, 어,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져져야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다가 대학교 가서 네 혼자 하라 하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아니면 심지어 유치원부터라도 진짜 뭔가를 자기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끌어 준다는 게 뭐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그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게 바탕이 돼야만 가서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이런 문제는 있긴 있어요.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특례 입학을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끼리 경쟁을 해서 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상향해서 대학을 가게 되죠. 일반 아이들보다는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잘 견디기도 해요. 애들 그런 자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갖춰지면은 잘 적응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혼자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돼요. 제가 아까 서울대 다니는 분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능력을 자꾸 지원해주지 않는 걸 핑계 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서울대에 가서 잘 적응하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잘 적응을 합니다. 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동료들과 잘 지내는 이런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직업 아까 진로 준비 단계에서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체험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또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심지어 신순규 그분 애널리스트 그분의 식사하는까지도 부모님이 네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바탕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도움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학 생활을 하는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여져요. 특별히 다른 기술이라는 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할 때 대학 생활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난 제가 그 제자 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원하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도록 좀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독립해서 또 부모가 없을 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어, 그게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란 어머님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저시력을 가진 부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대학을 가고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중도의 장애를 얻으면서 본인의 장애를 아직도 이렇게 확 드러내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 친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장애가 불편함은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걸 조금 인지시켜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청소년기다 보니까 그 특히 또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서 일반 그 비장애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지도해주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네, 듣고 싶은데. 네, 그 혜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고 특히 중도 실명의 경우가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일반 학교가 좋으냐 특수학교가 좋으냐 했을 때 현재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점점 많이 그 학생들이 전학을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반 학교에서 그 또 특히 그 사춘기를 거치고 그런 청소년기에 일반 학교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 대부분 나와 다른 학생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도움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어, 이게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더 많이 그래서 그런 거가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특수학교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에 왔을 때 좋은 점은 왔을 때 이제 나랑 같은 동료 의식도 있고 뭐 동병상련이기도 하지만 내가 왔을 때 일반 학교에서 내가 항상 도움을 받는 존재였다가 아니면은 좀 다르다라는 이런 그 편견의 어떤 존재였다가 특수 학교에 오면은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어,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이제 일반 학교 계속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 온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온 거죠. 심지어 지방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일반 학교에 있을 때는, 음, 시력이 그렇게 뭐, 완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학대 정도, 정도인데도, 그런 그 다름에 대한 너무 그런 아, 우리나라는 되게 똑같아야 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열등의식이 많았는데 특수 학교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어, 자기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해서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이제 그 희망도 가지게 되고 해서 이제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가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너는 뭐 이런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저렇게라 할 수는 조금 그런 환경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어떻게 들었는데, 음, 나와 같은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시력이 나쁘기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어, 그런 사례들이 많다. 뭐, 이제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자꾸 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지, 그냥, 너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나, 이제 어렵겠다라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가 알고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공유를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권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 이제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일정 기간 훈련을 하고 기업에 그 취업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그 23살의 저시력 시각장애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학생도 중학교 3학년에 중도 실명을 하고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고 심지어는 1년을 그래서 학교를 휴학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학생도 계속 일반 학교를 다녔고, 네, 결국은 학교에 갔을 때 자기의, 그러니까 저실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띄는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만, 근데 그걸 말하지 않으니 결국은 학습적으로나 친구들 생활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선택한 거는 결국은 학교를 특수학교로 가는 거는 굉장히 지금 그 가정 형편상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복지관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비슷한 사례에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는 또래 여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선배를 매칭한다거나 이렇게 비슷한 사례에 있는 경우에 아이들을 좀 매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언가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시기인 것 같아서 또래 비슷한 사례를 가진 경험을 했던 분을 매칭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터놓고 하면서 좀 나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는 이걸 장애를 받아들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 욕심일 수 있어서 아이가 그거를 차근히 그냥 스며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사람을 좀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그 학생은 그걸 통해서 좀 받아들이게 됐고 굉장히 그게 긍정적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취업할 때 그 학생은 시력으로 잔존 시력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채용도 가능은 했지만 내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직장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 그런 곳에 더 어필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만 잘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시력의 케이스는 좀 더 이 장애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좀 더 나은 길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가진 좀 멘토를 매칭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요청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그것들을 좀 청소년기를 잘 보내게 해주려고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딱히 돌아오는 게 없어서 그리고 우선 아이가 이제 일반 학급을 본인이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특수학교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 제가 아이한테 해줄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그래서 이 부분은 멘토링을 혹시 맺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저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좀 많이 모여 계시지만 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따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게 어머니 말씀대로 맞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본인이 일반 학교를 다니고자 원하면 일단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학생이 뭐 빠른 변화를 바라시기보다는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선후배 만남이라던가 그런 멘토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나중에 이 박사님이나 아니면 교육원에 연락을 주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학생을 같이 데리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이성미 어머니 손 들으셨는데 네, 방금 의견 주셨던 분하고 좀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일반 학교에 그 특수반에 있다가 그냥 통합반에서 그냥 저희 저시력인데 그 고집을 피워요. 아이들의 심리가 남하고 다르다는 걸 이미 인식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공부가 좀 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는
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의 이제 봤을 때는 얘가 특수학교로 가서 이제 좀 더 도움을 받고 이제 또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전맹인 친구보다 저시력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좀 위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굳이 막 아이가 통합학교에서 상처는 상처 있는 대로 다 받아가면서 굳이 자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수학교라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이미 자기가 받았던 인식을 갖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특수학교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좋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좋게 운영이 되고 내가 가면 여기서 역량을 내 지금 가진 역량보다 더 펼칠 수도 있고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그런 장이라는 거를 인식 변화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금은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그 큰 집단 속에 내가 그냥 숨어 있어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 이런 심리 있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 묻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내가 여기서 꿈을 키워가거나 그런 거보다 그냥 남들이 나를 특별하게 보지 않으면 좋겠어. 이런 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꿈을 키워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센터 같은 데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센터를 무지 특수학교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니, 그 아니, 그 최장의 재활이나 학교에 있는 지원센터. 재활도 많이 가죠. 아니, 재활 좀 말고, 그 어떤 특수학교에 통합학생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근데 한번 또래가 이용해 보셨어요? 시각장애인 저희는 그냥 일반 학교의 특수반인데 그런 아이가 네, 많지가 그냥 않죠. 많이가 않아요. 특수학교에서 통합되어 네,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방학 네, 때라든지 토요일 날 네. 그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아, 전 그거는 학교에서도 제가 진짜 제가 못 찾아봐서 그렇지만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학교에서도 아, 이런 거는 전혀 뭐 알려주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가 다 알아봐서 해야 되니까. 보통 일반 학교의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네, 지원하는 곳이 거점 시각장애 특수교육 지원센터인데 이 지역별로 있는 거점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가장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의 맹학교 안에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중부 시각장애 거점 지원센터가 서울 맹학교 안에 지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에 아마 이런 요청을 하시면은 뭔가 뭐 특수학교를 뭔가 그 탐방한다든가 체험한다든가 네.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 같아서 아,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강남교육청하고 중부교육청이 그 실생애 그 거점 지원센터예요. 지원센터인데 서울명학교에 있는 거는 국립시각장애 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울 근데 이제 다른 교육청에서도 시각장애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학사나 연구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서울대학교에다가 질의를 하거든요. 질의를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지원센터에 많이 의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명학교에 그 통합되는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또 그 방학 때 이용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거의 한 20명이 훨씬 넘어요. 넘게 학생들이 오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일반 통합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그 통합된 학생들끼리 또 오기도 하고 또 통합된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맹학교에 그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자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 공유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대한 거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일반 학교에 있다가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 지원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선생님. 네,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이제 진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고를 때 지금 저희는 경기도거든요. 용인이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 저희는 시각이 그 거점이 수원에 있어요. 그 이제 아름학교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있는 학교 있는데 그런 걸 교육청에서 혹시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그 시각 거점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단체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이게 아이들을 모집해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일반인 제가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체험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아무도 받아주는 데 없거든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다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각 거점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런 단체에서 방문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가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지금 경기도시니까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네. 서울맹학교는 국립이라서 전국구거든요. 전국에서 다 와요. 뭐 심지어 포항에서도 오고, 아, 오는, 예, 거기 서울맹학교 지원센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네. 언제 뭐, 아, 오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니까 거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매학교 처음에 프로그램이요? 기억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국립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혹시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로 접근을 했는데도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교육원 네, 쪽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수원 그 거점 지원센터랑 저희는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네, 역으로 제안드리거나 아니면은 수원 아름학교에서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특수학교에서는 지금 학생 네, 수가 없어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되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부모님 네. 입장에서는 특수학교 가고 싶은데 체험을 안 된다는 이 얘기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체험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담당자분이 계셔서 개별로 제가 그거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오늘 교육 끝나고서 어머니 저랑 따로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에는 학생 며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금 6학년이면 뭐 이제 학급에 와서 수업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아, 질의해보시고 또 우리 매니저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해보시고 예, 이런 장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고 또 이런 어, 정보를 얻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이제 출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인데 제가 이 말을 잘 쓰는 이제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데 이 줄탁이라고 하는 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 부리로 쪼을 줄 또 어미가 바깥에서 쫓는다 할 때 쪼을 탁자를 써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을 깨고 나올 때 반드시 새끼와 어미 닭이 같이 안팎으로 같이 이렇게 껍질을 쪼아야 밖으로 이제 병아리가 부화가 돼 나온다라는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어, 저희도 이제 교육에서도 이거를 제가 많이 쓰지만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녀들과의 그 교육에 있어서도 같이 줄탁동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줄탁동시 할 때 이렇게 부화될 시기에 병아리의 신호가 없을 때
이렇게 바깥에서 알을 깨가지고 나온 병아리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미닭도 이렇게 이제 그 병아리가 안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어미가 동시에 쪼아주는 거지. 어미가 일방적으로 이 알을 깨서 새끼를 병아리를 밖에 나오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이가 이제 행복하게 어떤 진료를 결정해서 앞에 장래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줄탁동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더 추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아니면 행복나눔재단이나 또 점자교육원에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윤숙 어머님 손 들으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죄송한데 끝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통합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엄마인데요. 지금 학교 측에서도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이런 아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이제 공개 수업 때 이제 아이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공개 수업은 말만 따라 다른 일반 아이 학생 엄마들과 모두 같이 이제 수업하는 모습을 본 거라서 이제 이 아이를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지를 많이 못했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게 이제 학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이제 자신이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는 아이면 조금 편할 텐데 그렇게 이게 전달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혹시 이제 참관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 이렇게 통합 학생 엄마로서 어떻게 이렇게 참관 수업을 신청할 수는 있는 건가요? 성강수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생이 맹학교에 와가지고 수업을 그러니까 듣는다는 일반 거죠. 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그 아이의 이제 환경 등 공부하는 환경을 좀 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엄마가? 네, 일반 엄마가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와서 뭐 심지어 아이가 같이 수업을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수업 같이 해보고, 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또 이제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례는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게 없으면 저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건 제가 좀 말씀 해주시면. 아까 지금 페이지 넘길 동안 준비하는 동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와 학생들 일단 학생들 동장으로 점자 그 개체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각장애 중고생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듣는 게 약간 대입 같은 경우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어떤 내가 수학을 이번에 포기하고서 다른 과목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시각장애 학생들도 수능을 내가 봐서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수시로만 해서 대학을 갈 거냐 이것도 전략적으로 미리 고민해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수능을 내가 볼 거다라고 하면은 그래 수학은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조금 더 집중한다. 뭐 이렇게 전략을 좀 짜더라고요. 근데 이 전략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1, 2학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3 초반 때부터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나 그거에 맞춰서 수능을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수능을 보기를 아니고 수시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학교가 유리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전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능 그 고3학년 때 내가 어떻게 진학을 할 거냐라는 것도 계속 추이를 보면서 그리고 학교마다 그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특수 전형이라고 하나? 특별 전형. 특별 전형 같은 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게 학교마다 정보가 다르니까 매번 확인해야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의 약간 어려움이긴 한데, 네, 약간 그것도 계속 학교별로 검색을 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초등 부모님이 많아서 지금 당장에 우리 아이가 중고학년 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학을 갈 거냐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5회차 때는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을 직접 한번 같이 사례를 들을 예정이고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대학교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장애 대학생도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회차 5월 28일 날은 어떤 여가가 아이한테 좋을지에 대한 걸로 지금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특화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 두루두루를 좀 안내하는 강의가 조금 더 부모님한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 또한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간단히 지금 재단에서 좀 안내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담당 매니저님이 좀 시각장애 아동 보행교육 관련해서 좀 사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텍스트가 안 뜨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행복나눔재단에서 시각장애 아동 보행교육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는 김주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제 강의에도 많이 언급이 된 독립보행 관련해서 재단에서 이제 점자 다음으로 시각장애 아동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이제 올해 처음 론칭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당장 이제 내일 모레인 5월 2일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 오늘 어머님들께 좀 사전 안내드리고 홍보 드리려고 오늘 잠깐 이제 시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행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게 된 배경은 점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보행 교육과 이제 이른 조기에 이제 바른 자세로 보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등 시기에 보행 교육이 필요함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절차와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보행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행이라는 것이 사실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더 이제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알겠는데 다른 환경에 갔을 때,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좀 모르겠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이런 이제 시사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게 아이들 교육이랑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보행을 어떻게 코칭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모 보행 지도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총 12회기, 부모님은 이제 6회기로 진행이 될 텐데, 올해 초부터 저희가 소수 인원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마치고 이제 공식 프로젝트를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범 교육을 참여하신 어머님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일정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5월 25일 토요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첫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맹 아동을 좀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을 우선으로 하지만 이제 이제 모집 현황에 따라서 이제 선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저희가 보행지도사 선생님 한 분씩 이제 매칭이 되어서 아이들 자택 그리고 학교 인근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이고 네, 비용은 전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5월 2일 내일 모레부터 모집 시작할 예정이라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밴드 게시물을 통해서도 공유드릴 예정이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이제 문자 발송 통해서도 안내 드리게 될 텐데요. 조금 고민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 안내에는 문의란도 따로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점들은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좀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 일이 있는데요. 저희 시각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저희가 그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 좀 공감하면서 전시를 관련 컨텐츠를 전시하는 행사를 좀 기획하셨어요. 근데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어머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이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송시원 엄마 임민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시를 계획한 이유는 그 시각장애인들 교과서가 점자 교과서도 그렇고 학대 교과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엄마들이 6명 정도 모여서 처음 전시를 기획하게 됐고요.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림 설명이 너무 많은데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는 것과 학년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길이가 학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점유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학대 교과서 안에서는 비율 확대만 해서 이제 글자 크기나 그 그림의 크기가 확대되지 않고 있고 낮정으로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점자 교과서에서는 백지인 채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통합 아이들을 함께 해주시는 실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지도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통합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수작업으로 아이들 위해서 저 교과서를 수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시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사회에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5가지의 체험과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를 담은 작가님들의 전시가 두 작가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하실수록 더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전시이고 끝으로 진정서로 이제 교과서 파일을 교육부에 빨리빨리 넘기지 않고 그 편집이 가능하지 않은 파일로 넘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과서가 밀려서 매년 1학년들은 교과서를 4월까지도 못 받는 교과서가 많이 있다는 문제점까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진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걸 끝으로 좀 목소리를 크게 내보고자 전시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행복재단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 생각에서 끝날 수 있었던 전시였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물심양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5월 17, 18, 19 금토일 행사가 광화문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이게 외부에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행교육과 또 앞서 안내드린 전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2회차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교육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